네, 한 주간의 정치권 핫 이슈를 속속들이 들여다보는 정치토론 왈가왈부 유용합니다. 오늘도 세 분 모셨습니다. 김유정, 진성호, 그리고 김광진 전 의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왈가왈부가 준비한 토론 주제들은 무엇인지 먼저 첫 번째 주제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비관하거나 낙담할 때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우리 정부 역시 북미 간의 신뢰와 소통을 돕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외교 행보를 펼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래된 일이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장밋빛 한상에 처해 있는 동안에도 현실은 여전히 냉정하게 움직이고 있었다는 그 차가운 현실을 직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운전대에 앉아서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도대체 무엇을 조율했다는 것입니까?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소통의 역할을 다한 결과가 회담 취소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탈비가 있었지만 네, 왈가왈부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북한 핵실험장 폐기 대 미국 북미회담 취소, 그 배경과 파장은 무엇인가입니다. 자, 하여튼 북미회담 트럼프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서한까지 썼잖아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뭐 시기의 문제로 봐도 네. 한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문재인 대통령이 1박 4일이라고 하는 일정으로 이제 미국 방문해서 돌아온 날이었는데 그날 저녁에 있었던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밤에 NSC가 다시 열리고 이제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일단 뭐 당혹스러운 상황이고 정부에서도 이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북한과 미국이 뭐 협상의 레버리지를 좀 높이기 위해서 네. 서로 간의 협상력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그 외에 더 숨어있는 이면이 있는 것인지 사실 지금 뭐 말로 하고 있는 최선희의 발언이나 이런 것들이 과도하다라고 하는 것만으로 미국의 대통령이 회담 자체를 취소할 만한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얻고자 하는 속내를 좀 찾아봐야 될 것 같고 네.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또 우리 정부가 해야 될 역할들 이 네. 길을 잘 찾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완전히 끝난 게 아니다. 예. 하나의 과정 중에 하나로서의 트럼프의 취소 그 발언을 이해해야 된다. 뭐 그런 말씀이신 거 같아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서한에도 그렇고 김계관의 답문에도 네. 대화는 계속 지속할 수 있다라고 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행사에서 이제 기자들과의 질문 답변에서 네. 12일 행사도 뭐 그냥 지속할 수도 있다, 혹은 날짜를 바꿀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 오늘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완전히 뭐 파탄된 건 아니다. 뭐 날짜가 조금 변경될 수는 있겠지만 이 자체를 둘 다 아예 없는 것을 하고 싶은 욕구는 없는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아직 대화의 끈은 놓을 필요가 없다. 예. 어떻게 진 의원님 같은 생각이세요? 근데 지금 너무 또 낙관적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전 세계에 공표된 거 아닙니까?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 만난다. 이 자체만으로도 어마어마한 뉴스였습니다. 네. 그리고 그걸 중재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실패를 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노력을 갖다 우리가 뭐 과소평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네. 지금도 우리는 현실은 직시해야 된다. 왜? 자, 북한은요, 북한이라는 나라의 실체를 이번에 우리가 다시 보게 된 겁니다. 지금 자꾸만 그 정의용 실장은 대통령이 비행기 타고 가는 그 과정에서도 북미 정상회담은 99.9% 실현된다고 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안보 실장의 발언입니다. 기자들 앞에서. 그런데 그 0.1%가 지금 성사된 겁니다. 그것도 대한민국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직후에. 그러면 대한민국의 청와대 관료들은 그 정도 정보력이 없습니까? 지금 워싱턴에 있는 언론 보도를 보면요. 이미 지난 주말에 싱가포르에서부터 이게 예견됐습니다. 왜? 지금 우리는 뭐 김계관 최선 이야기하지만 미국에서 볼 때는 북한이 괘씸하고 외교의 신뢰도가 없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나오는 보도를 보십시오. 어제도 백악관 백브리핑에 보면 지난 주말에 싱가포르에서 실무회담이 열리기로 했다. 왜? 양국 정상이 만나려면 실무회담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런 통보 없이 북한은 나오지도 않았다. 나오지도 않아서 연락했더니 그 뒤에 연락도 안 됐다.
이미 이게 지난 주말입니다. 이 정도면 대한민국이 그 정도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정의용 실장은 99.9% 열린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는 북미 정상회담 자체가 아닙니다. 예. 북한의 비핵화입니다. 그런데 지금 목표를 지금 자꾸만 북미 정상회담이 만나기만 하면 뭔가 될 거라는 환상에 빠져 있는 우리로서는 좀 더 냉정해져야겠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미국도 그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뭐 노벨상 받을 거라는 등 또는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사실 붕 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보면 지금 뉴욕타임스조차도 트럼프 대통령 의견 비판하면서도 이미 그전에 50% 이상 미국에서는 이 북미 정상회담이 안 열릴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가 이미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우리 대한민국의 이 외교 안보 라인은 너무 낙관론에 들떠가지고 네. 될 거라는 환상이 있는데요. 이거는 고쳐야 되고 늦었지만 저는 지금 외교 안보 라인을 교체하거나 교체하지 않는다면 이분들이 좀 더 냉정해질 필요가 있다. 좀 쿨해져야지. 대통령한테 복을 어떻게 올리는지는 모르지만 네. 그날도 트럼프 문재인 대통령이 기자회견 할 때 보니까요.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은 좀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 절절히 묻어나고 있고 트럼프는 이미 자기가 갖고 있는 정보로는 북한하고는 걸러먹었다는 걸 그때 이미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표정으로서.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냉정하게 이제는 북한이라는 파트너가 믿을 수 없는 파트너인데 어떻게 지금처럼 낙관적인 것만 합니까? 그래서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지금부터 우리도 전략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 안 그러면요. 네. 북한에 말려 들어가고 괜히 대한민국만 중간에서 엉뚱한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근데 남북 다른 정상회담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김광진 전 의원은 이 중요한 거는 국민들 관심은 이제 물론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그 안보 라인 얘기를 하셨지만은 이 과정이 이번에 트럼프의 전격적인 취소 발언이 하나의 과정이냐 아니면 완전히 끝난 것이냐 이거 국민들이 더 궁금해할 것 같아요.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던 게 사실이거든요. 네, 어젯밤 정말 모두가 네. 당황스러웠고 너무나 충격적이었죠. 네. 그리고 지금 오늘까지도 이제 그런 당황스러움과 안타까움이 네.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역시 트럼프는 외교적 관례든 상식이든 모든 것을 뛰어넘는 뭔가를 가지고 있는 예측 불허의 대통령이다라는 거를 몸소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시쳇말로 정말 쪼는 맛을 지기는 이게 포커 플레이어들이 아닌가, 김정은과 트럼프 모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네. 지금 상황에서는 다시 공이 이제 북한으로 넘어가고 트럼프가 한수 위라는 걸 지금 보여준 거잖아요. 왜냐하면 풍계리 이 핵 폐기 이후에 풍계리 그 핵실험장 폐기 이후에 2시간 정도 지난 다음에 지금 바로 그날 이 서한을 공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백악관 명의 어떤 트럼프 명의도 아니고 비즈니스 레터 같은 그런 형식을 빌어서 굉장히 특이한 방법으로 지금 이거를 김정은에게 이제 서한을 전달한 것이었는데 다만 그래도 우리가 이제 뭐 진 의원님 그것도 근거 없는 낙관 논리 될 수 있다 우려하셨습니다만은 그런 우려 속에서도 우리가 지금 숨가쁘게 달려온 한 5개월에 좀 약간 브레이크가 걸린 셈이잖아요. 최초로. 그리고 굉장히 이제 그 순탄하게 비교적 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브레이크가 걸린 셈인데 그래도 기대하는 거는 북한이 한 7, 8시간 만에 내놓은 반응이 네. 굉장히 반발할 줄 알았는데 격한 반응은 아니었고 오히려 어떤 점에서는 비굴할 정도로 공손함이 보였고 다시 하자. 다시 만날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지금 사실 돌아설 곳이 없잖아요. 이 풍계리 핵실험장까지 폐기하고 모든 성의를 보였다고 생각했는데 그거 간에 이제 오고 가는 그 당국자들의 어떤 말싸움. 그것 때문에 지금 과연 이렇게 된 것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북한의 반응이 오히려 굉장히 적극적이고 다시 해보자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트럼프도 강조했던 썸데이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고 생각 있으면 전화 달라 뭐 이런 네. 식의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말의 불씨는 남아있다. 이 예측 불허의 두 정상 간에 오고 가는 모습 속에서 아직 그 불씨는 꺼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어제의 충격이 오늘은 조금 완화된 느낌이고 네. 남은 뭐 한 18일, 19일 동안에 6월 12일 조금 더 노력해봐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이 천재 일요의 기회를 또 이만큼 그 양쪽이 성의를 보이면서 오기도 굉장히 어렵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그 대한민국의 그 정상이 또 이 정도의 역할을 하면서 끌어오기까지가 쉽지 않은 사실 일이었는데 이거를 모두가 깨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어느 쪽도. 네. 그런 점에서 아직은 조금 희망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광진 의원께서 아직은 희망이 있다. 예. 아직은 가능성이 있다. 하나의 프로세스 중이다. 그런 근거는 어떤 거였어요?
일단 그 말의 맥락 안에서 네. 대화 자체를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양쪽 다 없기 때문에 대화를 이어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남아있죠. 다만 서로 간에 실리는 얻어야 되는데 명분은 지금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다행스럽게 문재인 대통령이 그 명분을 양측에 좀 제시해 주는 상황이 될 수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고 사전에 왜 그걸 인지하지 못했을까라고 하는 이제 궁금증들이 많이들 계신 것 같은데 오늘 워싱턴 포스트가 썼던 기사에 보면 어제 있었던 그 백악관의 상황을 이렇게 시간별로 정리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상에서 처음에 이제 거론됐던 것이 최선희의 발언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기준이 시작된 것으로 워싱턴 포스트에서 이제 기준점을 잡았었는데 예. 그 말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단히 분노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써져 있었고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과정에 예. 좀 예의주시해야 될 것은 그때 이제 참모들이 우리가 이 취소 결정이라고 하는 것을 한국이나 아니면 동맹국에 좀 통보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한 얘기를 전했을 예. 때 예. 트럼프 대통령이 이게 기밀이 유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보였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자체가 오래전부터 뭐 지속되어 있는 과정인데 네. 한미 정상회담 하는 과정에서 숨기고 있었다라기보다 어제 저녁에 있었던 거기서는 어제 오전의 상황에서 이제 즉각적으로 좀 결정된 물론 이 결정을 이르기까지는 오랜 기간에 뭐 고민들은 있었겠습니다만 어제 상황 자체로서는 네. 대통령이 계실 때 이것을 속였던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일단 문재인 대통령의 잘못은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나 김정은이나 대한민국 대통령을 대하는 자세가 저는 굉장히 무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뉴욕타임스는 뭐라고 보도했냐면 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결정할 때 왜 문재인 대통령하고 협의하지 않았냐. 그리고 이걸 통해서 가장 이 재미를 본 사람은 시진핑이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지금 뉴욕타임스 보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뉴욕타임스가 보더라도 트럼프가 문재인 대통령이 중매자로서 어쨌든 간에 중간에 한 건데 그런 분하고 의논도 하지 않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한 거에 대해서는 잘못하고 비판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는 이거는 잘했다는 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거는 예. 문재인 대통령의 운전석은 점점 좁아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진핑이 대신에 그 역할을 상당히 크게 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더 이제는 우리가 할 일을 찾아봐야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 문제는 이제 김정은입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로 저는 곤혹스러울 거라 보는 게 어젯밤에 긴급 NSC를 소집했지만 지금 청와대도 기자들한테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북한과 미국의 진위를 우리도 확인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니까 그 이상 뭘 하겠습니까? 의원께서는 이제 김강진 의원하고 좀 다르신 게 아직도 중재 외교는 살아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니 살아있지만 저는 그 힘들다, 입지가 이거예요? 상당히 줄어들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이럴 때일수록 우리나라는 좀 쿨해져야 되는 게 지금 그러면 대한민국이 북한하고 창구를 가지고 김정은 위원장한테 직통 전화해가지고 이미 만들기로 한 거 아닙니까? 판문점에 따르면 회담에 따르면 그러면 전화해서 이야기를 해야지 이게 정상인 겁니다. 정상인 나라라면 왜냐하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의를 가지고 지금 김정은한테 뒤통수 맞는 겁니다. 리성건이 뭐라고 했습니까? 김계환, 리성건, 최선희가 일제히 이제 개인 성명을 내면서 대한민국을 무지한 정부라고 그랬습니다. 현실적 감각도 없는. 그렇다면 그동안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선의를 가지고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 북한이 그렇게 우리 나오고 있다? 그다음에 김정은한테 그런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당장 제가 볼 때는 우리도 조금 냉각기를 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 지금 김계관이가 7시간 만에 미국에 대해서 이거 뭐 성명 같은 걸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이걸 봐도 이게 옛날 북한 태도는 아닙니다. 뭔가 북한은 조금 자기들이 뭔가 얻고 싶은 게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김계관의 이 공식 담화에 대해서도 지금 미국에서는 뭐라고 보도하는 줄 아십니까? 아니 하려면 김계관이야말로 볼턴을 지칭하지 않았지만 볼턴을 비판했던 사람이 자기 입으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 이거 사과도 하지 않고 유감 표명도 하지 않고 이걸 갖다 미국에서 인정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는 정상적인 외교의 어떤 신뢰관계가 있습니다. 지금 북한이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정상적인 나라 간의 외교를 지금 깬 겁니다. 심지어는 뭐 최선희는 펜스 부통령 보고 정치적으로 아둔한 얼떡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상대하고 지금 정상회담을 하겠습니까, 미국이?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 북한이 이번에 뭔가 반성하든지 뭐 하지 않으면 상당히 오랫동안 저는 이 회담이 힘들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거는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앞으로도 어렵고 또 문재인 대통령의 운전자론도 상당히 약화될 수밖에 없다. 그런 판단이신 것 같은데요. 예, 의원도 같은 생각이세요?
조금 다른 것도 있습니다. 그래요? 미국 언론 매체 말씀하셨는데요. CNN 같은 경우는 이 반응에 대해서 네. 시즌 오프가 아니다. 여전히 채널 고정이다. 이렇게 이제 희망 섞인 그 보도를 내보냈어요. 그리고 한미동맹 굳건함을 우리가 지금 남북 정상 아니 한미 정상회담을 지금 2차례 가진 셈이죠. 예. 이번에 지금 또 1박 4일간에 굉장히 이제 빡빡한 일정을 다녀오시고 굉장히 성공적이라고 뭐 평가했던 거에 비하면 민망할 네. 정도의 지금 결과가 갑자기 훅 폭탄처럼 던져진 셈인데 청와대 일성이 문재인 대통령이 매우 당황하고 뭐 이제 당혹스러운 반응이었다, 유감이다 이런 지금 표명하셨는데 그걸로 미뤄봐서 청와대가 공식적인 표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사전에 몰랐던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동맹관계 속에서 참모들은 그거를 눈치를 전혀 못 챘는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아쉬움이 예, 있는 그건 거죠. 진짜 문제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아쉬움이 있는 거죠. 이 정도 눈치를 못 챘을까? 그리고 정상회담이 진행되는 가운데에서도 그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그 발언의 맥락 속에서 이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그런 그 말들이 있었거든요. 뭐 네. 안 나갈 수도 있다, 뭐 이런 거랄지. 그리고 정상회담이 뭐 애써 지금 다른 뭐 기자회견 이런 걸로 뭐 얘기는 했습니다만은 굉장히 줄어들었잖아요. 두 정상의 단독 그 비공개 회담이. 20분이니까 네. 통역 포함하면 10여 분 정도 그렇죠. 나오는 그러니까 거죠. 이제 그 전에 뭐 여러 가지 뭐 그 절충점을 미리 찾고 물밑에서 조율하고 이런 거를 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숨가쁘게 달려갔다 온 결과치고는 조금 두 정상의 어떤 네. 비공개 단독 회담이 너무 짧았다. 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너무 안일하게 낙관적으로 바라본 나이브한 측면이 있었다라는 거는 저는 그 정부가 좀 인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다만 이제 시진핑 말씀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그 중국의 여지가 좀 줄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진핑이 배후에 있다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적도 있었고 네. 달에 갔다 와서 그때 변했다 이거 변했다 아니에요? 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이제 흘러나오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굉장히 당황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지금 트럼프의 어제 이 폭탄 선언과 같은 취소 그 서한 때문에 중국은 오히려 당황하고 있다. 왜냐하면 배후에 중국이 지목된 마당인데 본인들의 책임으로 돌아올 것 같은 한편의 우려가 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우리도 이거를 사전에 알지 못했던 여러 가지 그 뭐 원인도 있겠습니다만 네.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이 키를 역시 쥐고 있다. 아직 저는 쥐고 이렇게 있다. 생각합니다. 아직 쥐고 있다 이렇게 아직 생각합니다. 운전자로는 살아있다. 예, 왜냐하면 여러 가지 뭐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북한이 다시 그 김계관의 어떤 반응뿐만이 아니고 좀 다시 테이블로 나와서 적극적인 협상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그 역할을 할 때 명분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역시 문재인 대통령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예,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역할을 지금 그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다 여전히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북한에서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했잖아요, 그죠? 예. 물론 이제 일단 폭파하는 모습은 폭파했죠. 보여줬죠. 전문가들을 안 불렀다 예.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예. 하여튼 우리나라 기자도 하여튼 늦게나마 갔습니다. 하여튼 예. 이거는 자기가 좀 핵 문제에 대해서 핵 폐기에 대한 의사가 있다는 관점을 표시한 거 아니에요? 사실 이제 말의 싸움은 계속 진행됐습니다만 북한이 행동으로서 약속했던 것들은 계속 지키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ICBM을 더 이상 발사하지 않겠다. 그리고 뭐 더 이상 핵실험을 하지 않겠다. 그리고 23일에서 25일 사이에 핵실험장 갱도를 폐쇄하겠다라고 네. 하는 약속들은 까방없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아마 김정은 입장에서는 뭐 이 상황에서는 더 이상 테러도 없고 또 공개적으로 약속했던 사항들이 있으니까 계속 이제 진도는 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것 같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딜을 걸어봐도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6월 12일로 예정되어 있는 정상회담에 사전 의제라고 하는 것이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데 그렇죠. 지금 이제 그 진도가 서로 간에 좀 맞지 않는 상태이고 누가 이것을 깬 거냐라고 하는 것을 뭐 잘잘못을 따지는 문제보다 네.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 측의 입장에서는 결론적으로 실패한 회담을 하는 것보다 이 지금 상황에서 약간 터덕거리면서 시간을 조금 버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건다고 해서 북한이 어떻게 다른 방법을 취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사실 예전 같으면 7시간 만에 김계관이 이런 사과성의 성명을 낼 만한 그런 북한의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 이렇게 이제 받아들였는데 사실 이제 고민은 지금 어느 정도 사과하는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보인 북한에 대해서 미국이 고개 숙이는 걸로는 안 되고 무릎을 꿇어라라고 할 것인가 아니면 사과는 안 했잖아요.
회담은 계속하자라고 한 거죠. 근데 이제 그 최선희의 발언이라고 하는 걸 가장 지목해서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발언이라고 하는 것이 크게 문제될 만한 발언이 아니었고 어떠한 취지로 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소명을 했기 때문에 뭐 사과다, 용서를 구한다 이런 단어를 쓰지 않더라도 충분히 그건 인지될 수 있을 것 같고 네. 또 이게 김계관만의 뜻이다라고 또 할 수 없는 게 그 글의 앞 서문에 김정은의 위임을 받아서라고 하는 문구를 붙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김정은의 입으로 직접 말할 수는 없지만 그 마음을 충분히 전한다라고 하는 뜻을 전했으니까 미국도 받아는 드릴 것 같은데 여기서 어떤 걸 더 요구할 것인가 아니면 다음 진도를 나가줄 것인가라고 하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좀 걱정스러운 게 우리가 자꾸만 북한의 대변인처럼 북한의 편에 서가지고 해석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김계반의 이 7시간 만에 나온 담화도 읽어보면요. 이게 어떻게 무릎을 꿇은 겁니까? 더 당당하게 좀 큰 소리 치는 거지. 그러니까 뭐냐면 최선희도 미국 너희들 뭐 부통령 펜스 헛소리하고 이러면 우리가 지금 김정은 위원장한테 이거 안 할 수도 있다고 우리가 요구하겠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이번에 이 김교환이 이거 들고 보면 엉뚱한 게 그동안에 자신들이 했던 이야기에 대해서 아무 이야기가 없습니다. 사과도 없고. 그러니까 일방적인 자기의 발언인데 그쪽에서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가 이제 해석하기를 그동안에 북한의 관례를 보면 상당히 뭐 저자세라고 하지만 그 자체만 보면 저자세 아닙니다. 이거는.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지금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정보를 좀 공유할 필요가 있는 게 이런 분석도 좀 나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이 북한 내 군부나 이 강경파를 갖다가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 거 아닌가 하는 이제 의문도 나온 이유가 자, 김정은이 남북 정상회담 때 나왔던 모습을 우리가 같이 보지 않았습니까? 네. 제가 볼 때는 좀 놀랐습니다, 사실. 아, 김실과는 범죄 집단인데 김정은은 좀 다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날 굉장히 유연하게 잘 리드했던 것 같은데 근데 지금 나오는 말들을 보면요. 그때 김정은 위원장 모습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뒤로 숨어버렸습니다. 본 모습이 아니다. 그렇죠. 이거예요? 그렇다면 그거는 지금 북한 내의 강경파나 군부의 어떤 그 주장을 김정은이 제어하기 힘든 상황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그런 걸 갖다가 우리 이제 이 외교안보 라인이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미국만 바라보는 이 외교도 좀 저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외교부 장관이 뭡니까? 지금 세계 보도를 보면요. 나름대로 트럼프도 비판하는 소리가 좀 있습니다. 유럽 같은 곳에서는 이런 어떤 찬스에 트럼프가 너무 충동적인 판단을 했을지도 모른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미국 언론만 생각할 게 아니라 유럽이라든지 우리가 자유 서방 세계에 많은 우리의 문제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까지 온 것만 해도 사실 제가 볼 때는 상당한 성과인데 이걸 갖다가 트럼프만 보고 이야기한다? 저는 깜짝 놀란 게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 문재인 대통령하고 기자회견할 때 모습을 보면요. 거의 문재인 대통령 무시합니다. 지금 하는 거 보면. 그러면 우리도 또 나름대로 다른 어떤 외교 라인을 찾아야 되고 해야 되는 것이 이걸 단순히 북한과 미국만 보고 하다가는 우리는 중간에 끼어가지고 잘못하면 아무런 그 운전자 역할을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전 외교 라인이 좀 더 범위를 좀 넓혀라 이런 계속 식으로 우리 진성호 전 의원께서는 지금 이번에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거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부의 외교란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을 계속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우리 김정 전 의원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김강진 전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 상황과 관련해서 과연 회담의 취소가 한국 정부의 잘못인가라고 해보자면 어떤 부분이 잘못일까라고 하는 고민에 좀 빠져들게 됩니다. 북미 간의 정상회담 취소니까. 예, 북미 간의 정상회담의 상황이고 그것을 우리가 어떤 조정을 잘못했다거나 아니면 상황 전달의 문제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뭐 당사자로서 전체적인 통합적인 관리를 못한 것에 대한 네. 책임을 지라고 하면 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의 이 상황은 사실은 우리의 잘잘못의 문제랑은 좀 별건이니까 그건 정확하게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김계관이나 최선희의 발언이 김정은의 의사와는 동떨어진 군부의 입장이다라고 하는 것은 좀 동의하기 어려운 게 그렇다는 말이 아니라 예. 그럴 가능성을 갖다가 한번 이야기한 거지. 예. 아니 왕조국가에서 그게 뭐 되겠습니까? 김정식 그러니까 왕조국가라고 거지, 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왕조국가 독재국가이기 때문에 다른 의견들 때문에 소위 말하는 참모의 의견들이 세기 때문에 김정은의 의견이 뒤로 빠졌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미국도 볼튼과 폼페이어라고 하는 사람이 역할 분담을 해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김계관과 최선희라고 하는 사람이 일종의 역할 분담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 것 같고 김정은의 속마음은 뭐예요? 김정은의 속마음은 사실은 김정은은 연두교서에서부터 경제 개발을 통해서 인민을 먹여 살리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계속 했기 때문에 아마 그 방식으로 가고 싶을 겁니다. 근데 본인이 원하는 프로세스만으로 모든 게 이루어지지는 않는 것 같고 예전에 북한이 해왔던 것처럼 벼랑끝 전술이라고 하는 것이 트럼프라고 하는 사람은 훨씬 더 벼랑이라고 하는 것을 더 잘 네. 가용하는 사람이어서 먹히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양측에 마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지금까지 쭉 이제 현재 나타난 상황에 대해서 세 분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어떤 부분이 차이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일괄 타결 방식을 주장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북한에서 나오는 얘기는 하여튼 얘기는 최근에 나온 얘기죠. 문재인 대통령이 간 이후에 단계적 비핵화 방식을 이 부분이 잘 안 맞았던 건가요?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의 말싸움은 사실 뭐 이번은 오히려 수위가 약한 거 아니었습니까? 그동안에 그렇죠. 트럼프와 김정은이 단추 누르겠다. 둘이 그 해왔던 작년의 어떤 위기 상황을 생각해 봤을 때는 이 서로 이 참모들의 어떤 그 오고 가는 말싸움, 말폭탄 이 정도는 사실상 핑계 같고요, 저는. 그리고 이제 다만 트럼프 입장에서는 뭐 볼턴 뭐 경질설까지 뭐 돌다가 또 멈추지 않았습니까? 볼턴도 네. 실수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막무가내로 던져서 리비아식 해법에 자기가 뭐 주창자고 이런 얘기하면서 북한을 또 이렇게 곤란하게 빠뜨린 거 아니냐 이런 상황을 뭐 그런 얘기 나왔습니다만은 그냥 지나갔고요. 그런데 이제 펜스 부통령한테까지 하는 건 못 참는다. 그거는 내가 느끼는 모욕감과 좀 비슷한 거 아니냐.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그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궁극적인 이유는 아무래도 이 비핵화를 어떤 방식으로 실현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그 해석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볼턴이 던졌을 때 핵무기 다 폐기해서 가져가겠다 이렇게 했을 때 이제 김계관 부상이 던졌고 그다음에 또 뭐 펜스가 나섰고 최선희 나섰고 막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그 김계관 부상의 얘기가 나왔을 때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했던 이야기가 리비아식 아니다. 뭐 다시 표현하자면 트럼프식 모델이다, 트럼프 모델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애써 이제 달랬죠, 사실은. 그러면서 볼턴이 얘기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네. 결과적으로는 아직도 그 공화당 그리고 조야의 어떤 트럼프 대통령을 둘러싼 미국 정치 그룹에서는 어떤 그런 식의 해법을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완전하게 그러니까 핵탄두라든가 그렇죠. 모든 핵무기를 완전히 철거하는 거. 네. 그리고 최대 안전 보장을 해주겠다. 그러고 나서 보상하겠다라는 것들에 대한 강력한 요구가 여전히 그 존재하고 있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홍준표 대표도 보냈던 그 서한 그 내용에도 들어있듯이 그때 저희는 이제 뭐 리비아식 해법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홍 대표 잘못 짚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지만 미국 조야에서 여전히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네. 그런 점에서 이 CVID라고 하는 그 영구적이고 그다음에 돌이킬 수 없고 검증 가능한 뭐 그런 핵폐기 그런 비핵화의 단계를 여전히 그 미국은 원하고 있지만 북한과의 그 부분이 조율이 안 되고 있는 게 아닌가. 결정적인 부분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격가지로 이런 서로의 어떤 신경을 건드리는 말싸움 그리고 실무적 차원에서 드러내지 싱가포르에 나타나지 않았던 그런 무례함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상승작용을 한 게 아닌가 싶어요. 네. 근데 제가 봐도 이건 지금 김 의원님 말씀처럼 본질의 문제일 수가 있는 게 자, 다른 것들은 조금만 양보하면 되는 건데 본질은 어떻게 핵을 폐기하냐는 방법과 그렇죠. 시기입니다. 그런데 체제 안전 보장 얘기는 거의 합의된 것 같아요. 그거는. 그래서 네. 왜 제가 시진핑 이야기를 꺼내냐면 지금 폼페이오 장관이 평양을 2번 갔습니다. 김정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은 폼페이오 장관을 굉장히 환대한 것처럼 보도는 했습니다만 굉장히 갈등이 있다는 게 그 뒤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김정은이 폼페이오를 만난 전후에서 2차례 그 당시에 중국을 갔습니다. 시진핑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상황이 바뀌었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는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고 북한은 전체주의 왕조주의 국가입니다. 이 차이를 우리 알아야 되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자기가 협상을 해서 타협을 하고 싶다 하더라도 미국의 민주주의는 의회가 반대하면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그레엄 공화당 의원이나 펜스 부통령이 한 발언을 보면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싶은 게 있더라도 양보할 수 없는 마지노 선이 있다. 그게 네. CVID다. 그렇다면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 가서 김정은하고 실무적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아마도 그러면 김정은 이 정도면 우리가 해볼까 싶었는데 북경 가서 시진핑 주석을 만나서 이 정도면 어떨까요? 할 그게 때 하여튼 또 바뀌고. 중국이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 본질적으로 북한의 김정은은 이거를 미국이 생각하는 그런 방식으로 핵피할 생각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트럼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김정은 생각 바뀌면 전화를 하든지 편지를 써라. 이게 뭐냐면 그 전에 합의하기 직전까지 같은 뭔가 방안이 있는데 이걸 지금 김정은이 안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안 하는 그 배경에는 시진핑이 있다고 지금 트럼프는 믿는 것 같고 그렇다면 이 방식을 김정은이 포기하지 않는 한 더 위험하고 또 우리
김광진 전 의원님 말씀처럼 만약에 지금 리선이나 뭐 이런 최선이나 리선권이나 이런 발언들이 김정은 지시를 했다고 하면 네. 그러니까 완벽하게 김정은이 장악하고 있는 사회라면 저는 더 위험하다고 보는 이유가 그러면 김정은은 두 가지 얼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협상은 그래요. 상당히 점점 더 힘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지금 그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예. 그중에서 정상 간의 한라인 가동 아니겠습니까? 이거 아직 희망을 걸어도 될까요? 예, 어느 정도의 방법은 이제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했는데 안 받았잖아. 예. 계속 안 받았. 뭐 해야 될 것 같고 뭐 안 되면 서훈 원장이 방북을 하시거나 서훈 하는 원장과 방법도 김영철과의 예, 그 있을 것 라인이 같고 있죠. 지금 또 그 북한에 가 있는 외신 기자들이 트위터에 이제 올리는 글들에 보면 네. 원산에 김정은이 올 것 같다라고 하는 이제 글들을 지금 계속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그 상황에서 어떤 입장을 낼지 혹은 진짜 올지 안 올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네. 네, 다만 앞선 논의에서 이제 리비아식이라고 하는 그 단어 때문에 계속 북한은 이제 신경을 쓰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처음에는 볼턴 얘기를 해서 한 넘어갔다가 아니다 트럼프식이다라고 했다가 이후에도 계속 이제 폼페이오도 그렇고 펜스 부통령도 그렇고 이제 단어를 쓰니까 화가 난 것 같은데 이게 경제 병진 문제냐라고 하는 측면이 아니라 네. 북한은 리비아식으로 했을 때 그 지도자가 어떻게 됐느냐라고 하는 문제에 계속 이제 빠져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체제 보장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고민이 가장 큰 것 같고 답변서에서 봐도 핵의 뭐 포기나 아니면 어떻게 CVI들이 할 것인가라고 하는 걸 가지고 논쟁하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체제 보장과 관련해서 정확하게 북한은 현찰 달라고 하는 거고 미국은 어음으로 주겠다라고 하는 형식처럼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좀 궁금한 게 국민들 이런 상황이 갑자기 전격적으로 이게 취소됐는데 혹시 한반도에 이 과거와 같은 어떤 그런 전쟁 위협이라든가 뭐 정밀 타격이라든가 군사적 옵션이라든가 아니면 또 북한이 도발을 한다든가 뭐 이런 케이스는 안 되겠죠, 설마? 예, 근데 어떻게 보세요? 그걸 통해서 예를 들면 한국을 공격해서 북한이 미국을 어떻게 힘을 얻게끔 할 수 있거나 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네. 별로 도움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양측 간에 그걸 통해서 얻을 이익은 없을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대화가 완전히 포기되는 상태라면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의 상태에서는 둘 다 대화를 하고 싶다. 근데 다만 울고 싶은데 지금 뺨 때려주는 사람은 없으니까 누가 대신 이걸 중재할 거냐라고 네. 하는 고민에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진현도 그렇게 보십니까? 그게 우리가 제일 경계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지금 그레이엄 의원 같은 경우는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만약에 김정은이 트럼프를 가지고 놀려고 한다면 네. 군사적 옵션을 쓸 수도 있다는 발언을 이미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그전에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북미 정상회담까지 건설까지 갔기 때문에 이게 무너진 이상 조금만 잘못하면 오히려 더 악화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군사적 상황까지는 생각지 않지만 그전에 북한에 대해서 전 세계가 범죄 입단으로 뭐 제재를 하고 압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것보다도 더한 이제 현실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트럼프가 자기 뭐 트윗을 썼지만 지금 중국이 자꾸만 지금 유엔 결의를 깨고 뭐 구멍이 보인다 뭐 이런 표현을 쓰면서 어쨌든 간에 원조해 주는 듯한 그 뉘앙스에서 경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시진핑도 지금 깜짝 놀란 게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겨우 끝났습니다. 잘 끝났는데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중국이 좀 걱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정은이 믿는 거는 큰형님 중국 같은데 이것도 이 경제 원조가 만약에 끊어지게 되면 다시 김정은은 굉장히 힘든 시절이 오기 때문에 지금 이걸 갖다 잘 컨트롤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은 김광진 의원 말도 저는 공감하는 게 이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 할 만큼 했습니다.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질 일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이거는 북한이라는 이상한 국가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이지 않은 지도자 간의 사이에서 벌어진 일이지 문 대통령이 책임질 건 아니고 다만 이제 정보 문제는 우리가 좀 책임을 물을 필요는 있습니다. 예. 말도한테 그런 건데 여기에서 이제 만약에 김정은이 잘못 판단을 하게 되면 피해는 사실 우리나 일본이나 그 인근 국가들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 안 해서 그렇지 지금 뭐 걱정되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만약에 진짜 시진핑이 배후에서 진짜 플레이를 했다 그러면은 국제사회로부터 상당한 비난에 중국이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당황하는 네. 거죠. 그래서 상당히 당황하고 이 사태가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인지 예의주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고요. 북한은 어찌됐거나 대화 협상에서 핵무기를 최고의 카드로 최상의 카드로 계속 가지고 싶어하는 그런 그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뭐 언제든 돌변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트럼프의 어제 이 6.12 북미 회담 취소는 어떤 전문가도 예견하지 못했죠. 그런 분위기는 살짝 감지는 안 나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위기는 감지했지만 어느 전문가도 예측하지 못했던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난 상황이기 때문에 뭐 전쟁의 우려나 어떤 그 무력 도발 이런 거 우려도 했습니다만은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일이 더 벌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 단계는 전혀 아닌 것 같고요. 지금은 어떻게든 양자 간에 좀 더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인 것 같고 한반도에서의 일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자괴감도 한편 듭니다만 그렇지만 지금까지 달려온 어떤 우리의 노력과 정성을 조금 부실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의 어떤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 저는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좀 이번에 일련의 그 급작스럽게 변화된 과정에 대해서 정부에서 좀 냉정하게 다시 한번 반성할 살펴보고 부분은 반성해야 될 것 같고 뭐가 문제였는지 또 김정은의 실체에 대해서 좀 정확히 알아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남은 하여튼 뭐 6월 10일까지 되는 건 이제 어렵겠죠, 그죠? 그러나 트럼프 임기는 아직도 많이 남아 있으니까 그 기간에 문재인 대통령 임기도 많이 남아 있고. 김정은의 임기는 뭐 굉장히 남아 있는 것 같고 현재는 그 속에서 하여튼 좀 한반도의 평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냉정하고 그런 새로운 해법들을 좀 모아봤으면 좋겠다. 뭐 그렇게 우리가 첫 번째 주제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주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내에서 일부 이탈표가 나온 것에 대해 원내대표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반성하고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네, 왈가왈부 두 번째 주제는 국회의원 체포 동의안 부결 제19 감싸기 후폭풍은 어디까지인가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하여튼 그 비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자유한국당의 홍문정, 염동열 의원의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서 모두 부결됐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넘어갈 줄 알았어요. 근데 워낙 다른 일들이 많아서 그랬는지 하여튼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또 방탄국회 아니냐, 또 제19 감싸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국회가 다시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인데요. 자,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세 분이 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우리 김영진 대표께서 먼저 하시겠습니까? 이게 방탄국회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면 사실은 이게, 그 국회가 안 열리고 있을 때 네. 김성태 원내대표 단식하시고 막 하는 과정에서도 특검뿐만 아니라 이 두 분에 대한 방탄국회 아니냐, 그래서 안 여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 이야기들을 더불어민주당이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결과론적으로 국회를 열었는데 더불어민주당이 포함돼서 이게 부결되는 과정에 이루어져서 일단 참 당혹스럽기도 하고요. 왜 이런 결론이 났을까 안타깝기도 하고 또 저희가 주장했었던 그 것들이 좀 허망하게 국민들이나 또 지지자분들이 받아들이시는 상황이어서 좀 죄송스러운 상황입니다. 그 홍문정, 염동열 의원이 그 신상 발언을 했잖아요. 웃소 발언을 했단 말이죠. 거기에 다 국회의원들이 동의를 한 건가요? 근데 재밌는 거는 홍문정 의원과 염동열 의원이 받은 표가 좀 다릅니다.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근데 두 분 다 신상 발언을 했고요. 일단 홍문정 의원은 굉장히 큰 그 사학재단의 이제 그 집안 패밀리인데 어쨌든 뭐 코 묵은 학생의 돈을 내 주머니에 넣은 적이 없다. 그리고 뭐 등등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 이분이 너무 부자이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할까 싶을 정도인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기소를 했다면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염동열 같은 경우는 또 조금 사정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무슨 뇌물을 받았거나 뭐 이런 혐의는 아니고 아시다시피 어쨌든 강원랜드에 자기 지역구에 있는 폐광지의 자녀들을 취직시킨 겁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민주주의는 절차가 중요하기 때문에 불법이 있었다면 처벌받는 게 저는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쨌든 신상 발언을 두 분이 했는데 저는 뭐 듣지는 않았습니다만 나름대로 그 국회에 있는 의원들한테는 여야 할 것 없이
잔잔한 메아리가 울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진성호 전의원님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저는 마음이 흔들렸을 것 같아요. 아니요, 안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18대 때부터 지금 이 국회 이 제도는 없애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체포동의안 제도. 왜냐하면 이게 물론 이유는 있습니다. 다른 나라 선진국도 뭐 영국도 그렇고 과거에 보면 이유는 뭐냐면 정치적인 이유로 그렇지. 특정한 의원을 갖다가 이제 목을 죄는 건데 과거에 독재 시절에는 이게 뭐 있었지만 지금은 이게 당장 국회가 열려가지고 방탄국회 하면 한 달 정도는 막아줄 수 있지만 어차피 감옥 갈 사람 다 갑니다. 그렇다면 굳이 욕먹으면서까지 이런 걸 할 이유가 없고 또 하나는 근데 이번에 이게 왜 또 논란이 됐냐면 이것 자체도 문제지만 이 민주당, 그러니까 여당 의원들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걸 표를 던지기 때문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 저는 어쨌든 이런 제도 중에서 물론 필요한 제도는 뭐 하지만 이 체포 동의안은 제가 볼 때는 아웃 오브 데이트 좀 시대착오적인 제도가 아닌가. 물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의원들도 많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이제는 없앨 때가 됐다. 왜 국회의원들이 지금 특권 없애자고 하면서 왜 이건 아직까지 유지하는지 본인들이 다 필요가 해서 그런 것 같고 또 하나는 이 신상반응을 듣고 사람들이 메아리가 쳤다는 거는 본인들도 나도 어쩌면 저 처지가 될지도 모르겠다. 그때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봐도 염동열 의원 같은 경우는 지역구의 민원을 들어주다 보면 특히 취직이라든지 무슨 뭐 경로당 이런 데 무슨 지원하고 이런 것들은요 불법이 상당히 많이 개입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다른 지역구 의원들도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될지 모르니까 아니, 좀 꼭 염동열 의원만이 왜 그 민원 부탁이 오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니죠. 그런데 어쨌든 지금 대한민국의 수많은 청년들이 민원 지금, 지역구 민원 시스템이 사실 제가 볼 때는 불법을 굉장히 왔다 갔다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여기에 공감하는 분들이 좀 많아서 홍문종 의원의 이거는 사실은 뭐 배임 뭐 횡령 이런 의미 같고 지금 염동열 의원은 단순히 이제 폐광지의 이제 유권자들의 자녀를 갖다 취직시킨 건데 둘 다 법을 어겼으면 처벌받는 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게 이제 표가 나온 거는 국회의원들이 공감하는 정도에 따라서인데 어쨌든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국민들한테 욕을 먹는 거예요. 글쎄 말이에요. 하여튼 좀 말씀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방탄소년단이라고 있어요. 방탄소년단. 네. 아이돌 그룹인데 전 세계적으로 한류를 알리고 아주 뭐 어마어마한 팬클럽을 몰고 다니는 그런 그 방탄소년단이 있는데 방탄소년단은 굉장히 자랑스럽거든요. 빌보드에서 연 2년간 지금 특별상도 받고 이래서 굉장히 한국을 드높이고 있는데 방탄국회는 좀 부끄럽죠. 그리고 민주당이 그 말씀하신 대로 드루킹 특검하고 추경 막 이렇게 협상하고 할 때 그냥 뭐 기분 나쁘면 그냥 방탄국회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라고 한국당을 몰아붙이고 굉장히 면박 주고 그렇게 했는데 결과를 놓고 봤을 때는 방탄국회에 가장 큰 기여한 그 정당이 민주당이에요. 그러니까 이 홍문종 그다음에 염동열 두 의원의 표 계산을 해봤을 때 작게는 20표에서 많게는 뭐 45표까지인가 이렇게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갖다가 다 반대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무기명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무기명 비밀 투표니까 다 했다는 건데 그런 점에서 아무리 권고적 당론이었어도 당론으로 이거는 반드시 이제 통과시켜서 체포되게 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었을지라 할지라도 각자 의원들의 양심에 맡겼던 건데 새로운 원내 지도부가 추경이나 특검 이런 거는 굉장히 이제 첫 그 물건을 잘 텄어요. 시작은 좋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은 동료 의원이라고 하는 어떤 동정심이 작동한 것, 그다음에 두 번째는 조금 안일했던 것 이런 것들이 좀 있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무리 신상 발언이 신금을 울리는 그런 굉장히 잘 준비된 내용이었어도요. 경험상 평소에 인간성이 좋아야 돼요. 평소에 홍문종 의원보다도 그럼 염동열 의원이 더 인간성이 좋았다. 아니고 저는 뭐 특정 의원을 지칭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렇게 평소의 인간관계나 그리고 이제 이 두 분이 다 뭐 과거 새천민주당 출신 당적이 있었던 시절이 있기 때문에 홍문종 의원도 그랬나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다고 합니다. 저는 염동열 의원은 기억이 나는데 홍문종 의원은 기억은 안 납니다만 또 이제 홍문종 의원은 또 바른미래당 살짝 갔다 오셨던 분이잖아요. 바른정당에. 그래서 아마 두루두루 이제 뭐 그렇게 할 수는 있겠습니다. 표를 반대표를 얻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점에서 평소에 어떤 인간관계도 상당 부분 작동을 한다. 그런데 국민의 시각에서 봤을 때 객관적이고 아주 냉정한 원칙에 근거했을 때는 다 그냥 그 불필요한 변명이고 원칙대로 하는 게 맞았죠. 아니 그 염동열 의원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 이유는 이제 우리 진 의원께서 잠깐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 민원, 그 민원은 내 문제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이 그
표를 더 던져준 거 아니냐 그런 해석이 상당히 타당성이 있기도 해요. 예, 근데 뭐 내 문제라고 하는 걸로 가기는 조금 다른 측면인 것 같고, 그래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기라고 하는 게 좀 작용하는 측면도 친해서 김정은이 좀 분석대로 있는 것 좀 같고요. 친해서 표를 또 던졌다는 하나는 건가요? 이 죄의 경중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따져보는 측면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제도와 관련 체포영장 제도와 관련해서 조금 그 수정이 필요한 게 법원의 결정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에서 국회로 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검찰이 체포 동의서를 보내면 여기서 동의를 받아서 법원의 영장을 받으러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아야 그렇죠.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일반적인 재판에서도 검사가 기소를 하고 영장 발부를 요청해도 판사가 기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체포영장이라고 하는 게. 근데 지금 국회의원들이 이 사안 하나를 법리적으로 따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상태에서 오기 때문에 저는 제도적으로도 최소한 판사의 결정 정도까지는 난 이후에 이 사람을 체포해야겠으니 국회가 동의를 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으로 좀 제도의 변경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니 그러려면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요. 예. 그 받은 다음에 그러면 체포동의를 낸다. 그러니까 뭐 제도라고 하는 것을 뭔가 좀 좀 바꿔서 미숙하다. 예, 그러니까 법리적 문제까지를 알아서 다 해결해본 판단해라라고 하는 게 지금 국회에 오는 공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 보완은 좀 필요한 것 같고, 다만 이제 그런 것을 넘어서서라도 지금 이 두 분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의 이 선택은 정말 네.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요, 지금 저 김관진 의원 말 일견 조금 합리적이 보이지만 또 안 뭔가 되는 이유가 제도적인 문제가 있다는 뭐냐면, 거군요. 아니요, 법원부터 받고 나는데 국회가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삼권 분립인 국가에서 법원까지 판결한 걸 갖다 국회가 안 돼 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의원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심리가 어떤 게 있냐면 네. 검찰이 권력을 너무 남용한다는 심리가 견제 늘 있습니다. 심리가 있다, 예, 그러니까 여야할 것 없이 지금 민주당도 과거에 보면 굉장히 많은 의원들이 뭐 뇌물 이런 거로 뭐 어떨 때는 야당 의원들이 주로 서너 명씩 갑니다 그냥. 네. 물론 따져보면 뭐 억울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보면 돈 받은 게 있으니까 가기는 하지만 네. 일반 국민이 볼 때는 왜 국회의원들이 돈을 많이 받는다는데 저 사람들만 감옥에 가야 되냐. 그러니까 뭔가 모르게 다들 이제 동정심 같은 게 있고 검찰이 권력 남용에 대한 불만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건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해가 좀 안 가는 거는 저는 이 홍문종 의원이나 염동열 의원의 이 혐의 자체에도 이 차이가 있지만, 아니 염동열 의원의 이 문제는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뭐 당 대대적으로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강원랜드 불법 취업에 대해서는 비판하는 입장 아닙니까? 그런데 염동열 의원은 275명이 투표했는데 찬성 98표, 반대 172표. 이거를 보면요. 정말 지금 당의 생각이라는 게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당의 생각과 다르게 투표를 했나. 물론 이게 무기명이라는 게 있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 보면 평소에 염동열 의원이 제가 볼 때는 지금 김 의원 말씀처럼 인간관계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도 한번 만나봤는데 이분이 성격이 참 좋고 강원도 감자입니다. 근데 그거하고 또 좀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런 걸 보면 이게 무기명이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끌리는 사람을 이렇게 도와준다는 것이고요. 또 제 기억에 일반적으로 국회에서 이렇게 투표가 체포동의안 해가지고 가결된 사례가 최근에 거의 기억이 안 납니다. 글쎄요. 그런 것들을 보면 이거 자체가 저는 제대로 아예 없애든지 해야지. 전 초점이 이게 민주당 이탈표를 얘기하다 보니까 한국당에서는 전원 다 그 반대한 거 아니에요? 그것도 모릅니다. 그것도. 몰라요. 무기명이니까 거의 다 어떻게 있겠지. 그건. 찬성했을 수도 있겠죠. 아, 그건 알 그래요? 수 네. 없으나. 알 수 없습니다. 물론 몇 명 정도는 이탈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게 이제 재헌국회 때부터 61건이 그 체포동의안이 상정이 돼갖고 13건만 가결됐다는 거예요. 16건은 부결이 되고 나머지 32건은 자동 폐기되거나 뭐 차마 내 임기만 동료를 감옥에 보낼 수 없다. 철회되거나 이제 이런 상황이어서 실제로 이게 이루어진 거는 별로 네. 없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검찰에 대한 검찰의 정치의 탄압, 특히 이제 어떤 피해의식 같은 게 예전 도시정권 시대부터 있어 왔던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트라우마 같은 것들이 의원들에게 실제로 있는 것도 네. 사실이고요. 뭐 이렇게 해서 체포동의안이 실제로 가결이 돼서 잡혀갔어요. 그러고 나서 무죄를 받았을 때는 무죄는 누구도 모릅니다. 이렇게 해서 잡혀간 사람, 가결됐어? 누구 잡혀갔어? 이렇게 했지만 그게 다 모든 재판 과정을 거쳐서 무죄로 판결났을 때는 그때 그렇게 가결돼서 체포동의안 가결돼서 잡혀간 그 의원이 무죄 받는지를 어느 국민도 기억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까지를 다 고려해서 지금 민주당에서도 그렇고 몇몇 뭐 이제 이 사태를 놓고 봤을 때 체포동의안 뭐 이 자체를 아예 없애는 것, 뭐 아예 기명으로 하자 여러 가지 안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그렇게 쉽지는 않은 일인데. 체포동의안 그 제도를 없애도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의정 활동하는데 뭐 하나 문제 안 되잖아요. 지금 현재는. 헌법 수정 사항이죠. 예, 헌법 수정 사항이어서 헌법. 개헌이 또 필요한 겁니다. 하하, 참. 44조인가 거기에 헌법 수정 사항이어서 아마 개헌 얘기가 또 맞물려 돌아가는 그런 거죠. 네. 참 이 문제가 하여튼 국회의원들 입장에 봤을 때도 검찰에서 체포동의안하면 참 고민되겠어요, 그죠? 근데 어떤 의원들은 나는 정말 그냥 빨리빨리 잡혀가서 이렇게 끝냈으면 좋겠는데 이 체포동의안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어떤 표결이 남아 있어서 네. 더 답답하다 이런 이게 또 답답함을 토로했던 의원도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네. 한 분이 지금 대기하고 있잖아요. 권선동 의원. 이거 의원이 어떻게 될 것 계시죠? 같습니까? 예. 권선동 의원은. 일단 뭐 지금의 분위기에서 권성동 의원이 빠져나가긴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네. 이분은 그냥 그럼 국회의원들이 그냥 체포동의안 하는 것을 가결해 준다. 예, 바로 가결이 될 것 같은 상황이 되고 그래요? 앞서 얘기했습니다만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9대 때 박주선 의원이 딱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때 19대는 4명이 네. 이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박주선 의원이셨습니다. 근데 최종적으로는 무죄 판결이 났던 상황도 있었죠. 4번 구속당하고 예. 4번 무죄 판결 받아서 한국 기네스북에도 올라가셨어요. 네, 박수현 대표는 그 건으로. 알겠습니다. 권선동 의원 표결 처리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일단 대통령 결재가 늦어져서 24일 날엔 보고가 못 됐고 이제 28일 날 보고가 될 텐데 네. 보고가 되더라도 6월 국회가 열려야 되고 하는 걸 보면 뭐 당분간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투표까지 간다고 하면 권성동 의원은 가결될 가능성도 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권성동 의원도 신상 발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잔잔한 미아리가 있으면 또 아니, 부결될 거. 저는 뭐 부결될 가능성이 28일 날 만에 국회 보고되면 72시간 이내에 저거 처리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국회법이 바뀌어가지고 바뀌어가지고, 예. 이제 72시간 제도가 없어지고 다음 열리는 그다음 그 본회의에서 본회의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죠. 지방선거 앞두고 아마 6월 임시국회가 어려울 것 같고요. 아마 지금 상황에서 28일 날 이미 다 이 국회 본회의 보고가 되고 그날 표결을 한다고 하면은 가결될 확률이 매우 높죠. 지금 이 앞에 두 분의 이 예. 전적이 있어서 민주당이 대우각성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표단속도 할 거고요. 그런데 운 좋게도 아마 이제 이 국회 상황 때문에 그날 하지 아마 말자. 안 할 가능성이 높고 지방선거 이후에는 어떻게 될 뭐 그런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제 지방선거 전에 검찰이 그러면 그는 뭐 예를 들면 구속영장 발부 받아서 근데 국회가 안 열리면 아예 안 열리면 바로 안 하면 열게 되는 되면 바로 하면 되는 거죠. 거죠. 그냥 영장 실심사 받는 거 아니에요? 바로 하면 예. 되는 거죠. 그럼 국회도 좀 국회의원들도 좀 편하고 권성동 의원도 편하고 뭐 그렇게 될 확률이 상당히 있겠네요. 이게 근데 지방선거 있는 6월 달은 국회가 개점 휴업하는 게 관례이기 때문에 네. 아마 이게 임시계 국회를 연다 하더라도 본회의를 열기가 상당히 당분간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 임시국회 소집 정도 해놓고 네. 그러니까 지나가는 소집을 거겠죠. 야당이 네. 하느냐 안 하느냐라고 네. 하는 거에 따라 달려 있는 거죠. 그러나 하여튼 국민들은 이 강원랜드 취업 그 비리 의혹 사건 이 문제를 국회의원들이 압력을 넣었다라는 그 의혹이 있고 또 그것을 또 국회에서 상당히 뭐 매끄럽게 아니면 아주 깨끗하게 처리하지 못한다는 의혹의 시선은 계속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네. 자, 하여튼 오늘 두 가지 주제 저희들이 살펴봤고요. 또 세 분이 준비하신 우리 사진 한 컷을 볼 시간입니다. 자, 김유정 전 의원이 준비하신 사진 한 컷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텅 빈 본회의장 이게 민주당 의원들만 앉아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이 사실상 이제 부결된 모습이죠. 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헌의 불씨를 살려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민주당 의원만 114명을 참석을 하고 네. 나머지 야당은 전부 다 이제 반대한 거죠. 그날 이게 처리가 안 되면 뭐 물 건너가는 일이었으니까요. 한국당은 아예 안 들어왔고 그리고 바른미래당은 들어왔다가 나가버렸죠. 네, 예. 그러니까 투표 자체가 불성립하는 게 이제 공식적인 그 표현입니다만은 뭐 사실상 부결된 거나 네. 마찬가지죠. 그래서 안타까운 거는 이렇게 될 줄 모르고 이렇게 대통령 발의안을 낸 것인가라는 이제 그 원초적인 그 근본적인 그 문제 제기가 있는 것이고요. 네. 또 하나는 국회가 그동안 이 개헌이 그렇게 필요하다고 끊임없이 하염없이 얘기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책임을 방기했다 이런 생각이 좀 그동안에 뭐 들고요. 논의나 합의된 건 전혀 없다. 전혀 없고 또 6월이면은 이제 그 개헌특위도 끝나는데 네. 좀 여러 가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만 그래도 이 불씨를 살려야 하는 것이고요. 북미 정상회담 불씨 살리듯이 이것도 불씨를 살려야 하는데 키는 역시나 안타깝게도 자유한국당이 쥐고 있어서 그러나 김성태 원내대표가 공언했지 않습니까? 6월까지 개헌안을 내서 논의를 하고 또 9월에 개헌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떤 뭐 정당 수권 정당으로서의 어떤 면모를 갖추기 위한 자유한국당의
그 신의를 한번 그 지켜보겠습니다. 이렇게 믿어보고 싶은 마음이고요. 지방선거가 끝나면 어떻게 빅뱅이 몰아쳐서 이 정치 구도가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굉장히 어렵게 찾아온 개헌의 기회이기 때문에 이걸 좀 잘 살렸으면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 동시에 가져봅니다. 정석인 의장도 6월 안에 개헌안을 합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가능하겠어요? 한국당에서 전향적으로 나오면은 대통령안을 완전히 폐기시켰는데 사실 뭐 그 성안을 하는 것은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이 아니고 합의만 네. 이루어지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대통령안이 이제 부결되는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이 공개적으로 6월 30일에는 무조건 한다 그 합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요. 일단 믿는 것밖에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지방선거가 있어서 합의할 시간이 또 선거 결과에 따라서 굉장히 양상은 달라질 겁니다. 그렇고 지금 별로 국회의원들이 여기에 관심을 안 가지는 것 같습니다. 첫째 중요한 이유는. 그래서 저는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우리 김광진 전 의원이 준비하신 사진 한 컷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대한제국 시절의 유일한 외교 관련 청사였던 예. 주미공사관인데요. 우리가 조미소 통상조약을 맺었던 게 1882년 5월 22일입니다. 딱 그 날 113년째 되는 날에 네. 다시 이제 재오픈을 하게 됐는데요. 이 건물을 고종 황제가 25,000불에 구입을 했었는데 1910년에 나라를 뺏기면서 한일 강제병합되면서 5달러에 넘겼다고 글쎄 해요. 말이에요. 일제. 예, 그리고는 결국 다시 이제 우리가 환수 받아서 그 구입한 거죠. 다시 구입해서 했는데요. 고종 황제가 지키고 싶었던 여러 가지 가치들도 느낄 수 있을 것 같고 또 요즘 한미 관계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상황인가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되짚을 수도 있는 것 같고 네. 또 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이제 분포되어 있는 우리의 해외 문화재들 이런 것들 좀 국격에 맞게 환수할 건 환수하고 복원할 건 복원하자라고 하는 그 첫 번째 시작점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하여튼 저기를 방문했던 거 의미가 고종 황제가 무능하고 무력한 황제가 아니라 예. 대한제국 시대에 저렇게 미국까지 공사를 설치할 정도의 그런 외교력을 발휘했다. 예. 그럼 오늘 우리 국민들이 보고서 다시 한번 놀라지 않았나 그런 생각 좀 듭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우리 진성호 전 의원이 선택하신 사진 한 컷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근에 이제 책이 잘 안 팔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소설, 뭐 사회과는 말할 것도 없고 안 팔리는데 네. 지금 태영호 회고록이 지금 센세이셔널하게 지금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저게 소설도 아니고 시도 아닌데 사회과학 서적이 종합 베스트셀러 1위를 지금 차지한 겁니다. 그리고 저게 지금 초판 5만 권이 다 팔리고 재판을 찍고 있다는데 네. 제목은 삼청 서기실의 암호입니다. 뭐 우리가 상상한 대로 김정은 시대의 엘리트 중에서 최근에 탈북한 사람은 저분이 유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영호 전 주영 북한 대사관 공사가 쓴 저 책을 보면 상당히 중요한 북한 엘리트층의 뭐 이야기들을 갖다 알 수 있다고 하는데 저게 지금 잘 팔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 김유정 전원님도 아까 잠시 사석에서 말씀하셨지만 아, 그래요? 곧 판금될지 몰라서 판금되기 전에 사자 이런 바람도 있고 네, 그런 댓글들이 막 네, 달린다고.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셨어요? 어쨌든 그건 저는 아직 안 샀습니다. 저 샀습니다. 아, 그래요? 예, 저보다는 더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어쨌든 태영호 회고록에 저걸 갖다 우리가 뭐 100% 다 진실이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가 북한을 좀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지금 우리가 최근에 김정은의 어떤 이런 분위기에 들떠가지고 너무 많은 걸 지금 잊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수많은 많은 탈북자들이 증언하고 있고 또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남북 통일이 될 그날까지 네.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는 오히려 북한 인권을 고민하는데 우리나라는 고민을 덜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저는 남북 화해도 중요하지만 네. 그와 함께 지금 북한에 있는 우리 주민들의 인권 문제도 같이 고민하자. 그래서 좀 태영호 이 회고록이 이렇게 많이 팔리는 거는 네. 그런 생각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들이 많다는 거를 반증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더군다나 지난번에 남북 고위급 회담이 어그러진 이유 중에 하나가 네. 태영호 전 공사의 국회에서의 어떤 이 출발기념일 때 발언 포함해서 네. 북한이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던 거기 때문에 사실상 그 내용도 좀 궁금하긴 했고요. 그래요? 그래서 좀 보려고 합니다. 저는. 구입하셨습니까? 저는 아직 구입하지 못했는데 오늘 네. 들어보니까 구입해서 한번 좀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예. 네. 하여튼 뭐 주영 북한 대사관 공사 회고록이니까요. 이분이 뭐 여러 가지의 뭐 사실도 있고 또 약간의 다른 부분도 있겠죠. 다른 제 개인적 경험이니까. 근데 묘한 게 있는데 뭐냐면 이렇게 북한의 거물이 탈북하면 꼭 그 다음에 정권이 교체된다고 합니다. 그거 기억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보면
대개 북한의 거물이 올 때는 이제 북한에 대한 비판하는 대통령이 있었다가 네. 이분이 온 직후에 대개 보면 진보 대통령이 등장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우리나라가 예, 태영호 전 공사도 전 북한 좀 정권 못 지었다고 아이러니컬한 현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분도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오늘 두 가지 주제 달아주셔서 고맙고요. 아무래도 제일 국민적 관심사는 이 북미 정상회담 취소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요. 밤사이에 전해진 이제 갑작스러운 소식에 국민은 물론이고 우리나라 정부와 정치권도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예상치 못한 북미 정상회담 취소 카드로 한반도 정세가 혹시 또 급변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프로세스가 다시 가동될 수 있도록 북한과 미국의 진위를 정확히 파악해서 대응해 나가야 될 것이다. 이런 분의 여론이 강합니다. 한미 공조라든가 한미 동맹 더욱더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북미 회담 환경이 다시 조성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러한 기대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정치토론 왈가왈부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세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 다시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